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초원에서 시작된 대제국이죠. 몽골 제국의 선거 제도, 그리고 이 침략에 맞서서 강한 저항 정신을 보여준 고려의 역사 속 이야기들을 다채로운 선거학개론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제가 한번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학개론의 스토리칸이죠. 박광일 작가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자, 그리고 선거학개론의 스페셜 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규진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두 분? 제가 오늘 딱 주제에 맞게 스토리 칸, 스페셜 칸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실까요? 네, 선출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연설을 해야 될 것 같은 저를 스토리 칸으로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요? 네, 스페셜 칸이니까 그 특별한 때만 칸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항상 스페셜하게 뭔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한데 아무튼 좋습니다. 특별한 건 좋은 거죠. 두 분 다 칸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칸 하면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칸, 징기스칸, 따라라라. 맞나요? 이 노래? 아니에요. 원래 시작할 때 징기스칸 이렇게 아, 시작.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거예요?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는 아. 징기스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주제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몽골 제국의 쿠릴타이입니다. 네. 우선 이제 징기스칸 시대 몽골 제국 그 규모만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던데 네네네. 어느 정도의 규모였나요? 그림 한 장, 지도 한 장을 보시면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 지금 색깔 표시된 그렇습니다. 곳이 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태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그다음에 카스피해까지 네. 영역이 확장이 되어 영역이 있으니 진짜 넓은데요? 예, 그 아마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네, 징기스칸이 당대에 뭐 40개의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대에 이렇게 정복해 놓은 영토만 하더라도 벌써 로마가 400년 동안 정복했던 영토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손자까지도 계속 이제 정복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그 사람이 중국을 전부 정복해가지고 원나라를 세웠고, 그다음에 또 손자인 훌라구, 그 사람은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일칸국을 세웠죠. 그리고 또 역시 손자인데 바투가 유럽을 원정을 해서 무슨 모스크바에다가 저기 바르샤바까지 다 먹고 이제 그냥 서유럽까지 들어갈 판인데 그때 이제 당시 오고타이 칸이 이제 제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칸을 뽑아야 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쿠릴타이에 참석을 해라. 그러느라고 이제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 만약에 칸을 뽑지 않았더라면 유럽이 더 많은 침략을 그럴 당할 수도 있었겠죠. 있었겠네요. 이 몽골 제국의 쿠릴타이 선거가 결국에는 유럽을 역사 속에서 좀 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몽골 제국부터 원나라까지 뭐 전부 다 칸들 같은 경우는 뭐 쿠릴타이를 통해서 선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칸은 반드시 쿠릴타이를 통해서만 선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려의 왕도 이 쿠릴타이에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뭐 역사가 있잖아요. 또 40년간의 긴 그 전쟁의 역사가 있는데 네. 어떻게 참석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몽골하고 고려와 관계를 생각하면은 1231년부터 1273년까지 삼별초의 난까지 치면은 40여 년 동안 항쟁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전쟁을 했던 나라의 왕이 그 칸을 뽑는 쿠릴타이에 참여를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1231년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32년에 강화도로 도읍지를 옮겨서 항쟁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씨 무신 정권이에요. 그런데 이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1258년, 59년쯤에 이제 고려에서는 몽골하고 더 이상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강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당시 태자, 나중에 이제 원종이 되는 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유리한 어떤 내용을 몽골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압록강쯤에 갔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듣는 거죠. 지금 몽골의 칸이 돌아가서 네. 새로운 칸을 뽑아야 되는데 두 명의 후보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지금 몽골에 있는 아릭부케, 좀 유력하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하나는 지금 남송을 공격하러 갔던 쿠빌라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첩보망을 통해서 누구에게 강화 협상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쿠빌라이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쿠빌라이와 아릭부케는 이 칸 자리를 놓고 굉장히 심각하게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고려의 태자가 강화를 하러 왔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나에게 항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때 쿠빌라이가 원종에게, 고려의 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는 이제 특별한 어떤 지위를 주겠다. 머리를 각지 않아도 되고 복속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어떤 제안을 주게 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수립이 되고 여기서 이제 원종은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원나라 황실하고 혼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이제 실랑이가 있다가 결국은 1270년 즈음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종의 아들, 당시 태자의 아들인 충렬왕이 이제 제국대장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한쪽의 피는 태조 왕건의 피를 받았지만 한쪽은 징기스칸의 피를 받고 쿠빌라이의 어떻게 보면 사위가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나라 황실에서 회의를 하는 이 쿠릴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졌고요. 기록에 보면은 이때 이제 참여를 했을 때 이승유가 쫓아갔는데 우리 왕이 서열이 8번째고 그러면서 원 제국 안에서 고려의 왕의 지위가 이 정도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 전에 줄을 잘 쓴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리크부커한테 갔으면은 그럴 수가 없었는데 잘 쿠빌라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에서 바이든 잡은 셈.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원종 같은 경우는 칸의 이제 사돈이 된 그렇습니다. 삶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고려 왕들 같은 경우는 쿠릴타이에 참석을 했을 때 이 칸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었나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충렬왕하고 제국대장 공주라고 혼인을 해서 이제 충선왕을 낳게 되는데요. 이 충선왕은 외할아버지가 쿠빌라이 칸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그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충렬왕 같은 경우는 그냥 사위니까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선왕은 조금 다른 위치가 되는 거고 실제로 나중에 칸이 되었던 성종하고는 사촌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서열상으로 뭐 4위, 5위, 6위 이런 정도의 위치가 되고 나중에 무종과 인종이 즉위하는 데는 심지어는 자기 무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공을 세우기도 함으로써 결국은 원황실의 최고위 중에 한 명이 이제 충선왕이 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쿠릴타이도 참여를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쿠릴타이가 어떤 제도인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이 쿠릴타이를 통해서 칸이 된 건가요? 어때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답정너로 선출된 거긴 한데. 이미 정해놓고 이 사람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몽골이 원래 몽골 중에 쭉 있었던 게 아니라 징기즈칸이 소속돼 있었던 이제 몽골 부족이에요. 뭐 나이만 부족이니 무슨 부족이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206년에 통일해가지고 이제 에케 몽골 울루스라고 해가지고 완전 몽골 제국을 세우는 거죠. 몽골 제국을. 그리고 나서 이제 쿠릴타이를 뽑아서 이제 이 제국을 다스릴 대칸을 누구로 뽑느냐. 뭐 답정너인 거죠. 아마 징기스칸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원을 통일한 다음에 그 유럽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사실 초원을 통일한 거는 처음은 아니에요. 이제 스키타이가 기원전에 한번 통일했었고 그 다음에 또 돌골이라고 하는 투르크도 한번 통일했었는데 유럽을 침공했던 그 유목민족도 또 처음이 하나이죠. 가령 순족의 아틸레라든가 그렇게 있는데 통일을 하고 나서 유럽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거의 정복했던 거는 징기스칸의 유일한 거죠. 그러면 이 징기스칸 이전에도 쿠릴타이라는 제도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코릴이라는 것이 몽골어로 모인다라는 뜻을 말한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없어요. 아, 다 같이 그렇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러고 있다가 여기 좀 이제 아닌 것 같아, 딴 데 가자 그러면 또 옮겨가고, 그러다가 전체 초원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유목이니까,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우리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니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모두 다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뭔가 이렇게 다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쿠릴타이가 상당히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 딱 만들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관행적으로 좀 이어온 관습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원지대, 특히 이제 몽골을 포함하는 초원지대는 이 농경 국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협의를 하고, 특히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가는 종족 전체의 어떤 부족 전체의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회의체, 그러니까 쿠릴타이 같은 회의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그런 예들은 뭐 몽골뿐만 아니라 선비라든지 아니면 여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적인 환경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쿠릴타이가 계속되는 한 칸의 그런 집권이 세습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방금 말씀하신 그야말로 선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그때 적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원래 세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박씨 가문에서 뭔가 스토리 칸을 뽑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좀 이제 스페셜 칸을 함씨 집안에서 한번 뽑아보자,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사회자 칸도 한번 뽑고요. 사실은 우리가 농담입니다만 누구나 머리 모양만 바꾸면 칸이 될 수 있어요. 모히칸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스페셜 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지만은 그 원래 쿠릴타이의 원칙대로라면 그 세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일단 답정너로 여태까지 없었던 대제국을 세우면서 그 칭기스칸이 대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칭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다음은 아무래도 칭기스칸 핏줄로 뽑아야지 그러겠지. 그래서 대충 합의가 돼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왕조가 만들어지고 세습이 시작되는 거죠. 다만 그런데 그러면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누굴 뽑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됐었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뭐 쉽게 열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회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쿠릴타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이제 절차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 장소의 좌석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어떤 그 회의를 주재하는 중심을 가운데 둔다면 오른쪽 왼쪽에 각각 이제 뭐 아들들, 그다음에 이제 왕후들이 이렇게 쭉 자리를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왕족의 최고 중심, 또 그다음에 중심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 쿠릴타이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럼 참석을 하잖아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분명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난 이거 결사 반대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약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견을 합의를 할 때까지 회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황청 선거가 좀 그런 시기죠, 지금. 근데 현 상황에서 대략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의 후보가 되는 건 아니고 2~3명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내 종족, 내 부족이 이해관계가 워낙에 달라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쿠릴타이에서 그 소수 의견을 낸 부족은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빠져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이 쿠릴타이에 참여한 다수하고는 결국 등을 지게 됨으로써 이후에는 경쟁 관계를 넘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이 쿠릴타이는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고 반대를 하거나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어떤 만장일치의 기본에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징기스칸 이후에는 누가 왕이 됐어요? 징기스칸 이후에도 이제 쿠릴타이를 통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쿠릴타이는 원래는 이제 그 몽골에서는 칸이 돌아가면은 칸의 부인, 이제 왕후인데 이 카툰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왕후들이 유력한 왕후들이 다 숨을 거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왕 보르테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네. 큰 아들 주치, 둘째 아들 차가타이, 셋째 아들 오고타이, 넷째 아들 툴루이. 그러면 누가 칸이 됐을까요? 보통이라면 이제 그 장자 상속제도에 의해서 이제 첫째가 왕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어쨌든간 쿠릴타이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아닐 것 같고 둘째인가 셋째인가 넷째인가 눈을 피하시네. 셋째? 아니에요? 정답. 맞아요? 와, 역시 이게 이제 선거 방송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흐름이 찍었어요. 잡히는 것 같다는 느낌. 맞습니다. 이제 셋째가 됐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치 같은 경우는 맏아들인데 그 경우에는 좀 태생에 뭔가 비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 보르테가 납치를 당했을 때 다른 부족에 그때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징기스칸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 의혹이 항상 평생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누가 다음 대를 이을 것인가 그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둘째 차가타이가 아예 치받는 거예요. 뭐 아버님, 저희 그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저희 지도자가 되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예 그럴 수 있죠. 대놓고 까는 거야. 그러니까 주치가 화가 나잖아.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너 나보다 싸움 잘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칼부림 나게 생겼으니까 징기스칸이 멋있는 말을 하는데 가가지고 저 산을 봐라, 저 바다를 아니, 강을 봐라. 그러면서 저 산과 강이 이렇게 영원히 있는 것처럼 너희 형제들도 말하자면 영원히 우리 잠깐만 우애를 잃지 말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래 버틸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앞으로 주치를 오라고 가지고 그 출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못을 받기까지 했죠. 근데 어쨌든 앙금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서로 지금 원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셋째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데 문제는 또 몽골의 관습이 막내한테 상속을 하는 말자 상속 제도가 그런 게 있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목민이니까 좀 이제 큰 사람들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땅을 찾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세력이 약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의 걸 일단 받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땅이고 엄청난 그게 걸려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툴루이가 또 세력도 막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치하고 차가타이는 떨어져 나갈 셈인데 이제 셋째인 오고타이, 그다음에 넷째인 툴루이 누가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좀 불꽃을 튀겼죠. 그러니까 넷째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셋째가 되는 분위기다 이러면 나 안 한다고 내가 할 거라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그 다음 칸을 뽑는 쿠릴타이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쿠릴타이의 좌장, 그러니까 사회를 누가 볼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툴루이가 사회를 보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하실 때 2년 뒤? 네네네. 아니 이게 열리는데 2년씩이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징기스칸이 갑작스런 좀 죽음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원정을 나가 있었던 아들들, 그 다음에 장군들이 돌아와야 쿠릴타이는 참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의견을 반영한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각 전장에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2년 뒤에 시행이 됐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갑론을박 끝에 다음 칸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툴루이가 좌장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섭정의 자리도 맡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미 대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루이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런데 뭔가 이제 툴루이가 하면은 좀 그렇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한쪽으로 더 뭉치고 이렇게 돼서 잘못하면 내란 벌어지게 생겼어요. 여기서 민주주의의 가장 훌륭한 모습 그게 나타납니다. 뭘까요? 타협. 그렇죠. 타협이라고 하면 왠지 좀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너하고 나는 평등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어도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라면 솔직히 누가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때 타협이 없었다면 진짜 내란 상태가 되고 그런 나라들 꽤 많아요. 그 아버지가 제국을 잃었는데 아들들이 싸워가지고 완전 사분오열이 돼서 그냥 이대나 당대로 끝나버린 제국들도 많거든요. 순족의 아틸라만 하더라도
아틸라가 죽고 나니까 그냥 제국이 완전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근데 그 몽골은 계속 이어졌던 것이 툴루이가 양보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나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형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그러마.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약수를 해서 결국 이제 그럼 오고타이로 만장일치 이젠 이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고타이가 이제 2대 몽골 제국 대칸으로 즉위를 하는 거죠. 쿠릴타이 그 모습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형이었던 차가타이가 이제 뭐 오고타이가 이제 팔을 끼고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툴루이 같은 경우는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어깨에 매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복종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후보자들이었던 그러니까 차가타이나 툴루이조차도 오고타이를 존중하고 그의 명에 따르겠다라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니까 그 쿠릴타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이제 대칸은 우리를 이끌어갈 분은 칭기즈칸의 다음은 오고타이구나라는 것들을 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네. 몽골 제국과 원나라의 정치 협의체 쿠릴타이 이곳 안에서 그러니까 군주를 좀 선출하는 역할들을 담당을 했었던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선거학개론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합의와 타협을 도출하는 그 역할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쿠릴타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민주주의적인 그런 제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유목민족들은 서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상하관계라든가 신분관계 같은 것이 잘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목민족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시민주제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아주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발전하지 않고 문명이 고도화되지 않은 그런 사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어디나 그런 것이 있었다. 말하자면 자유롭게 서로 생활을 하다가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으면 모두 모여가지고 모두 평등하게 발언을 하고 뭐 투표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결정하는 원시민주 회의가 있었다. 의회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원시민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원시민주제라는 게 뭐 민주제의 뭐 가장 뭐 초창기 모습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띵그라고 좀 발음을 정확히 했는데 띵그라는 게 있어요. 띵그? 예, 그래가지고 뭐 띵 하면 다 모였다고 해서 띵그라고 불렸다는 건 거짓말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알려지기는 바이킹의 의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그걸 띵그라고 부른다고도 하는데 바이킹만이 아니라 그 게르만 부족들은 이 띵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 띵그에서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룰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5세기, 6세기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서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크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중요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띵그 열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 아직까지 권력이 중앙으로 그다음에 세습적인 어떤 왕의 어떤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데에는 이런 모습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보면은 귀족들의 이제 모임인 화백 같은 경우가 만장일치로 진행이 되니까 쿠릴타이처럼 그 다음 왕, 그러니까 칸을 뽑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좀 황음하다는 이유로 이제 진지왕을 폐위하게 되는데 그 폐위 과정에 화백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금 띵그, 쿠릴타이와 같은 원시적인 어떤 회의체의 모습이 신라 역사에서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몽골 제국의 쿠릴타이라는 제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쭉 유지가 좀 될 수 있었나요? 어때요? 제도는 유지가 됐는데 일단 어떤 가문에서나 그 다음번에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일단 칭기즈칸 왕조가 되면서 깨졌죠. 하지만 그래도 일종의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계속 이어져 갔는데 이것도 결국은 깨집니다. 말하자면 오고타이 다음에 제3대 칸으로 부유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4대 칸으로 뭉케가 나오는데 이 뭉케가 뽑히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반대도 심하고 그냥 무력 충돌 직전까지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뭉케가 뽑힌 다음에 자기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좀 불순분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색출해가지고 처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잖아요, 이건.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 쿠릴타이 인정하지 않겠다. 우린 따로 쿠릴타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더 정통성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서로 내란 벌어지기도 하고 저쪽이 우리가 진짜다.
저쪽은 가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다, 그런 식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선거제도이자 민주제도라고 할 수 있는 쿠릴타이는 이어는 졌지만 이제 명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왕을 선출하는 이제 과정 가운데 이제 그 흘러갔던 그런 일들, 역사 속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이 유목민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그 쿠릴타이라는 이런 좀 관습 이런 거는 그럼 사라지게 된 건가요? 어때요? 네,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또 할 수가 없는 게 네, 아름다운 전통이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몽골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몽골 공화국. 거기 의회를 쿠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그러니까 이제 그 징기스칸과 그 후계자들이 지배했던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있는 의회도 또 쿠랄타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이건 의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말하자면 우리 초원이 한때 하나였던 그걸 우리 한번 되새기자 해가지고 그 쿠릴타이 축제 그런 걸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초원 쪽에 있는 그 타지키스탄이라든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또 몽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리를 쭉 해보자면 어쨌든 간 이 몽골 제국과 원나라의 군주를 선출한 이 쿠릴타이라는 제도 자체는 어쨌든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제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줄 평 좀 해보도록 할게요. 쿠릴타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 한 줄 평을 해본다면요? 서로 싸우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면 생존할 수 있다. 저도 비슷합니다. 패자는 아름다운 승복, 그다음에 승자는 더 아름다운 포용, 이렇게 해야지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학 인물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출 제도가 운영된 쿠릴타이를 중심으로 몽고 제국과 고려의 역사까지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자, 오늘 뽑아주실 분 어떤 분일까요? 저는 일단 야율초제, 이 사람이 원래 거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이 금나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금나라가 무너지면서 징기스칸에게 사로잡히는데 징기스칸이 보니까 능력이 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내 밑에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유비한테 제갈량이 있었다면 징기스칸에게는 야율초제가 있었다. 이 정도로 많이 이게 활약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대립이 나왔을 때 징기스칸 다음에 누가 대칸이 되느냐. 그렇게 됐을 때 툴루이하고 오고타이로 좁혀져가지고 상당히 긴장이 감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율초제가 이제 툴루이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기 이번엔 양보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신이 유리한데 유리한 사람이 오히려 접어주는 것이 앞으로 큰 분란이라든가 그런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양보하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툴루이가 형한테 양보하게 됐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타협과 그리고 양보와 그런 정신을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야율초제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민왕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간섭기에 이제 충으로 시작해서 이제 왕으로 끝나는 왕들이 모두 7명인데요. 특히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충렬왕과 충선왕 같은 경우는 원 제국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은 고려보다 원나라 그다음에 그 황실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어떤 모습에 훨씬 더 중시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는 사실은 굉장한 혼란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공민왕이 들어섰을 때 내가 누구냐 그리고 정치란 어떤 것이냐, 비록 몽골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고려는 고려의 어떤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다시 어떻게 보면 원제국에서 이탈시켜서 한편으로는 고려 자체의 독자성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존재. 그러니까 쿠릴타이의 장점하고는 깊은 관련이 없지만 그 쿠릴타이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고려가 가졌던 불행했던 부분들을 때에 따라서는 끊어내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 정치의 어떤 핵심을 잘 짚어낸 인물이 공민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쿠릴타이와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공민왕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전광숙하급으로 정치적인 영역을 펼쳐나갔던 이 몽골 제국. 이런 몽골 제국의 정치 시스템에는 쿠릴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 이 합의라는 과정이 큰 제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역사 속 민주주의와 선거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선거학개론,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알찬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